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저희 영화 사람을 만나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송구한데요. 세 번째 시간을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영화 사람을 만나다 주제 인물은요. 2014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 도이아의 주인공 배두나 씨가 연기한 이영남 경감입니다. 이름이 뭐야? 도희요. 선도희, 너 왜 이렇게 쫓아다녀? 나한테 할 말 있어? 이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몇 번째 경고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정주리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이 도이아는 그 당시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작 맥락에서 특징이 있다면 이창동 감독님이 제작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창동 감독은 공교로운 것인지 공교로운 게 아니라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여성 감독들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이라든가 두 번째 영화들을 꽤 많이 프로듀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종 씨와 베라 파미가가 주연했던 김진아 감독의 두 번째 사랑이라든가 역시 김세론 배우가 도이아와 마찬가지로 출연한 우니르꽁트의 여행자, 그리고 또 우리들이라는 윤가은 감독 영화에는 제작자는 아니지만 어떤 기획 크레딧에 이창동 감독님의 이름이 올라 있죠. 자, 그래서 이 정주리 감독의 도이아라는 영화도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자, 이 영화는 배두나 씨의 영남이 어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경찰서 아래, 그러니까 파출소죠. 그래서 파출소장으로 혼자 차를 몰고 부임하는 길에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이었는데 이쪽으로 발령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영남의 차가 마을 안으로 제대로 들어서기도 전에 이 차는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길가에 있던 소녀한테 흙탕물을 튀게 되고요. 아무래도 그 소녀가 걱정된 운전자 영남은 차를 세우고 내려서 소녀에게 사과를 하러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부르지만 이 소녀는 좀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르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눅든 태도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출소 사람들에게 안내를 받으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데요. 영남이 그 길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마을 주민은 원동기를 탈탈탈탈 몰고 다니는 어떤 노인이에요. 그리고 이 노인은 처음 보는 이 소장한테 험한 말들을 하합니다. 어쭈? 하, 니 삭시냐? 하하, 좋겠다. 자네만 오늘 밤에 신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이 어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승합차에 실어서 데려오는 박용하라는 송세벽 배우의 캐릭터죠. 박용하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 역시 영남에게 좀 희롱하는 말을 던집니다. 근데 방금 만난 그 할머니와 지금 만난 이 남자는 모자 관계라는 것을 먼저 거기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영남은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마을 입구에서 처음 본 그 도망쳐버렸던 소녀는 도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 남자 박용하의 의붓딸로 자기의 혈육인 친어머니가 이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이후에는 자신한테 전혀 애정이 없는 이 양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짐이라고 이 소녀를 생각하는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또 구박이란 말로는 좀 부족할 정도의 폭행이 포함된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걸 차차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용하라는 인물이 마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좀 특별한데요. 워낙 청년 세대들이 가물어서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한 어떤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술에 절어서 망나니 짓을 하고 아이를 때리고 그래도 이 남자가 없으면 마을이 안 굴러간다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허위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제 실제보다 남자 한 명이 있을 때 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마을의 장정은 쟤밖에 없어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행들을 용인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근무를 시작한 영남은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부임 인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남을 맞아주는 이 선배와 그리고 그 여수 서장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남의 과거를 짐작하게 돼요.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눈 깜짝할 사이야. 이 서울 경찰이었던 영남이 벽촌에 내려온 데는 그 경찰로서의 능력과 무관한 사생활 문제가 관여돼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이 영남이 성소수자라는 사실하고 연결돼 있음을 우리가 점점 더 눈치채게 됩니다. 자, 이제 파출소장이 된 영남은 부임하고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또 마을이 작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도희랑 자주 마주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도희의 모습은 동급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막 맞고 있다거나 아니면 할머니한테 욕을 먹으면서 집 밖으로 어차피 돌아가야 될 집인데도 일단 도망을 치고 있다거나 그런 학대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매맞고 구박받는 고통을 그냥 이걸로 잊어버리자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이 바닷가 방파제에 올라가서 혼자 알 수 없는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라면 이제 그런 가정의 고통을 친구들하고 푼다거나 할 텐데 이 아이는 친구를 사귀려는 욕망도 없고 그리고 어떤 보편적으로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식 같은 거를 하나도 학습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어느 날 정말 온몸에 상처를 입고 도망쳐온 도희를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들이게 됩니다. 이제 쉘터 일종의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겠죠. 그리고 그 도희의 양육 문제뿐만 아니라 박용화와 영남 사이에는 대립점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이 영화 초반에 승합차로 노동자를 싣고 왔던 모습을 보였던 용화는 사실 그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체류 자체도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걸 빌미로 삼아서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아니면 위급한 가족의 상황이 있어도 고향으로 못 돌아가게 감금하다시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문제로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용화는 처음으로 이 신임 소장에 의해서 수세에 몰리게 되고 반격할 방법을 당연히 찾게 되겠죠. 이제 이때 그의 눈에 걸린 것이 바로 영남의 사생활, 성적 지향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찾아온 영남의 이제 예전 애인을 보고서 이 작은 마을에 소장이 수상쩍다는 식의 나쁜 말을 퍼뜨리고 그때부터 주민들은 도희와 영남의 관계를 이제 의심쩍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을 주민의 한 명으로 이정은 배우도 등장을 하죠. 딴 놈들까지 다 긁어나갖고 이거 괜찮을까 몰라. 아이고 사람 구하기도 좀 힘든데 그냥. 자, 근데 이런 거에는 사실 편견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면 이성애자였다면은 일어날 의구심이 아닌데 이것은 동성애를 이성애와는 그냥 그저 다른 하나의 성적 지향으로 보지 않고 소아성애가 포함되는 변태성욕의 일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한테 성적 욕망을 갖는 것이나 동성애나 뭐 다를 거 있냐 같은 군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가 이런 의혹에 불을 붙인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매일 만취해서 어린 딸을 때려도 아무도 적극적으로 뭐라 하지 않는 데에는 좀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생각이 좀 비춰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림을 체벌을 내 딸 내가 교육시키는데 누가 뭐라고 해라는 말로 그냥 깔아뭉갤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못하는 거는 이 용화의 친딸이 아닌데도 학교도 보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얼마나 큰 자선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건 모든 아이의 양육은 특정인이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이든지 어른들이 만든 사회의 아주 당연한 몫이라는 상식이 안 통하니까 이제 때려가면서 데리고 있어도 벌써 굉장히 착한 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도
저놈 자식이 데리고 삼서 학교도 보내고 한다게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권리는 그 법적인 부모한테 있다는 그런 좀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어우러져서 이 마을이 뭐 특별히 악한 악마들이 모여 사는 곳도 아닌데 이제 학대가 계속 지속이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온 이 영남 파출소장은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이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당사자 도희한테 일러주게 되죠. 도희야.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건 아주 나쁜 거야. 그렇게까지 맞을 땐 누군가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돼. 반드시. 이 다음부터 이제 도희를 보호하고자 하는 영남의 노력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지가 이 영화의 후반부가 되겠는데요. 먼저 오늘의 캐릭터인 영남을 얘기하기 전에 또 도희라는 소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편이 이제 영남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도희라는 소녀는 제일 큰 특징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도희가 천사 같은 아주 천진난만한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청소년 학대, 미성년자 학대 피해자라고 할 때 떠올리는 한없이 순진하고 정직한 선한 것들만 모인 캐릭터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건 생각해 보면 피해자를 그렇게 천사로 가정하는 거는 그 우리의 환상이자 그리고 가해예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으로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피해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당연히 아주 어려서부터 매일 학대를 받고 살아온 어린아이는 정신적으로도 병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상태에서 순수함을 유지한다거나 해맑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희를 보면은 이 할머니랑 아버지가 무신경하게 내뱉는 너는 네 애미도 버리고 가네다. 그러니 오죽하겠냐라는 식의 말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인 이 소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건강하고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바른 방식을 배우지 못했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왜냐면 이제 할머니나 아버지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다루니까 영남이 보호자로서 손을 내밀어 줬을 때는 또 이 한 사람한테 유일하게 자기를 도우려고 한 성인한테 과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절대적으로 기대고 또 독점력을 갖게 되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김세로 배우가 연기하는 도희는 그래서 사실 막 보통의 이런 이야기를 가진 영화 속의 어린 캐릭터와 달리 우리가 마냥 사랑스러워하거나 안쓰러워만 할 수 없게 계속 우리를 좀 밀어내는 면이 있어요. 이제 극 중에서도 이 신참 경찰이 어딘가 좀 어린 괴물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친구가 이미 어떤 폭력의 결과로서 스스로 병이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곧 그 상태로 성년이 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도희의 표현을 보면은 뭔가 감정이 진짜 감정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본 것이라던가 남들이 하는 걸 보고 흉내내는 감정의 흉내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영남을 따를 때에도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따름이라기보다 이렇게 해야 하면 좋아하겠지라는 어디서 TV에서 본 것 같은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겠지라는 애교 이런 걸 보여주고 그리고 좀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슬픈 거는 이제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여길 때 매를 맞지 않으면은 먼저 불안해해서 자해를 하는 행동까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친구는 어떤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성장기에 받겠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도를 걷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소녀가 배운 것은 가해자들이 자기를 대하는 방식을 흉내내는 것. 그래서 이를테면 영화 후반에 이르면 그냥 진실만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거짓말을 포함한 함정을 파는 법을 터득을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비뚤어지고 병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영화가 우리에게 자, 피해자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취하게 될 태도랑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피해자들은 우리가 흔한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완벽하고 수동적인 피해자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당한 폭력의 결과가 자기 안에 내면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제일 암담한 것은 이 도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해결이 되고 다른 상황이 와도 이런 학대 체험으로 형성된 성격이 있겠죠. 특히 아주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때 형성된 이 소녀의 됨됨이가 평생 도희를 따라다닐 것이고 어떤 제대로 된 치료라든가 어떤 학습이 따르지 않고서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선도희라는 한 인간의 일부가 되어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영남이 나의 인생에 이 아이를 보호하는 부분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 내 삶에 도희라는 아이를 드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부담은 뭐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나랑 관계없는 아이를 성년이 될 때까지 돌본다는 뭐 시간적인 부담 또 뭐 노력과 애정의 부담 이런 걸 자연히 먼저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투여해야 할 노력의 부담은 두 번째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이 아이를 곁에서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 이 영남이 기다릴 힘이 있을까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불안한 질문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배두나 씨의 캐릭터 영남 이야기를 하자면 박영아 씨, 이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몇 번째 경고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마을에 도착했을 상태부터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캐릭터의 특징은 체념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삶에 체념을 한 사람이라는 거. 영남은 유능한 공무원이고 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그런 효율성을 보이지만 이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속성, 그런 보수성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수경찰서에 부임 신고를 하러 갔을 때 장면을 유심히 보면 이 관할 서장은 굉장히 이제 자기는 쿨하고 너그러운 척하면서 조언을 하죠.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열린 생각을 갖고 계신 관객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영남이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왜 저기서 받아쳐주지 않는지,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지. 근데 여기서 배두나 씨의 연기는 어떤 표정인가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말을 꿀꺽 삼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런 주제들, 화제들을 두고 영남이 과거에 이미 충돌을 해본 적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은 경찰 세계에서는 논쟁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플래시백이 없어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에 영남은 이런 얼굴이에요. 승산 없는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냥 내 세계 안에서 조용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래서 이런 태도랑 관련해서 이제 뒤늦게 아마도 연인으로 추측되는 여성이 찾아와서 이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넌 항상 그래. 적당히 다치고 도망가지. 나와 함께 우리의 관계를 지속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경찰의 일을 계속하면서 가장 소극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A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마을에 왔을 때만 해도 도희를 알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로서 조용히 지내길 바라고 있었다는 인상을 이 영남은 줍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이 나이에서 영남이 택한 삶의 방침은 대사나 뭐 인물의 연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풍경에서도 반영이 돼요. 이런 태도가.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 살게 된 집 안에는 가구가 딱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있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소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장식을 위한 어떤 물건 하나도 없고요. 찬장도 텅 비어 있고 그리고 퇴근 후에도 보면은 여가 시간을 즐기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경찰의 제복, 배지가 달린 제복을 뭐 그냥 단추 하나 푸는 정도로 하고 소주를 이제
B컵에다가 따라서 벌컥벌컥 들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상견례를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좀 이빨린 립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럴 법도 한데 영남은 그런 유연성을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배두나 씨가 그런 어떤 좀 페미닌함이 덜한 캐릭터들은 많이 연기를 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 도희야의 연기 스펙트럼은 조금 더 저음 쪽에 더 단조에 더 장식음이 없는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남의 두 번째 눈에 가장 들어오는 특징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이 이 캐릭터를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 내지는 어떤 중독자들은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도희야에서 이 영남의 중독 증세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흔히 말하는 그 하이 펑셔닝 알코올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술로 인해서 정말 모든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하고 하면 떠올리는 널리 알려진 술주정뱅이의 이미지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또 매일 술을 마시고 상당량을 마시는데 낮 시간에는 일상을 문제없이 영위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도로 기능하는 알코올릭이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영화 캐릭터로는 플라이트라는 영화에서 엄청난 그 비행 실력을 가진 파일럿으로 덴젤 워싱턴이 나왔었는데 덴젤 워싱턴이 바로 그런 식의 이제 기장인데 비행기 기장인데 호텔에 가면 미니바를 다 털어 마셔야지 이제 잠이 드는 그런 사람으로 나왔었죠. 바로 이 특히 여성 캐릭터가 한국 영화에서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영남은 그런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그리고 일에 차질을 빚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이 술을 마시는 양상, 술을 섭취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술을 집에 이렇게 공급하는 방법 이런 게 좀 특이한데요. 이미 서울에 올 때 소주를 넉넉히 사서 이제 작은 페트병에 이렇게 12개 들이 같은데 담아서 가져오고 그게 물인 줄 알고 옮겨주려는 마을 주민의 손을 내치는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너무 무시하신다. 우리도 다 있어요. 없는 것만 빼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져온 걸 다 소비를 하고 나서는 가까운 가게가 아니라 이제 이 관할 주민들이 잘 가지 않는 조금 떨어진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소주를 사고 그 초록병들을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바로 집에 오기 전에 그 차 안에서 바로 페트병에 옮겨 담아 오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 술을 옮겨 담는 그 공정이랄까 그 영남의 손놀림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건 솜씨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이게 좀 고질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술을 마실 때 이 사람들이 시끄러워진다거나 자기 안에 억눌려 있던 것을 막 발산하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현실이나 영화 속에서나 많은데 영남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술의 영향으로 뭐 몸을 막 비틀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부리면서 막 속갯말을 털어놓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고요해지기 위해서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제가 이 마을 사람들도 술을 많이 마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환영회를 하는 회식 자리에서는 오히려 별로 마시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이제 귀가해서 혼자가 되니까 비로소 이제 숨도 쉬지 않고 물컵으로 한 컵을 이렇게 마시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이제 술이 이 인물한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제 사교나 어떤 그 스트레스 해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술이 이 인물한테 갖는 의미 같은 것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영화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영남의 큰 성격상의 특징은 글쎄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코가 석자인 인물이랄까요? 그러니까 타인을 도희를 도우려고 하지만 이 영남이 서 있는 땅도 굉장히 위태로운 바위인 거죠. 자기도 아슬아슬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것이 영남 캐릭터의 특징이고 또 이 인물을 쉽게 잊을 수 없게 하는 어떤 좀 감동적인 측면, 우리가 남들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영남 스스로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보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내 삶의 한 영역을 내줄 여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건 대체로 이 영화 속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뭐 빈곤에 시달리기도 하고, 막 쪼들리고 각박하고, 그리고 이 마을 사람 전체가 어려운데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더 약자의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좀 착취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누구 걱정을 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영화의 마을 인물들이 거의 다 누구를 도울 여유 같은 거는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남의 경우에는 파출소장이라는 이제 일정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약자로 안 보이는 면이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 온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위가 마을에 알려졌을 때 그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를 예상을 해보면 이제 성소수자로서 잠재적인 최약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사회에서 터부시 되고 내쳐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싸웠던 어떤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영남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나는 그러지도 못했다는 어떤 자괴감조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몰린 처지 때문에 영화가 중반을 넘어가서 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영남이 유치장에 갇혔을 때 이 인물이 바로 그 옆 유치장에 갇힌 임금을 받지 못하고 매를 맞은 다음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용화한테 반항했던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하고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숏은 어떤 이야기적인 기능이 있다기보다 이 영남이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가장 핍박받고 가장 코너에 몰려있는 이 이방인하고 같은 처지에, 비슷한 처지의 아웃사이더라는 점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 공무원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행위, 그것이 뭐 성애이건 간에 누군가에게 속내를 터놓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행위건 간에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솔직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곧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단죄를 당하는 그런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자기 업무 외에는 도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도희한테 경찰로서의 어떤 조치 이외에 자기 집에서 보호해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사춘기 소녀를 한 집에서 먹고 자게 하는 것은 정말 정통으로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네코가 석자라는 한 가지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요소는 자기도 힘든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요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내민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많은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냥 바람직한 어떤 광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 앞으로 낙관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봐야 할 것은 영남인 전형적인 이런 내러티브에서 전형적인 구조자가 아니고 도희도 아까 지적한 대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영화 스토리상에서 이 영남은 공경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해주는 구원자지만 스스로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한 삶의 의지가 이미 꺾여 있는 어른이고 보호자로서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결함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도희는 굉장히 비뚤어져 있는 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남이 제일 절망스러워 보이는 순간은 매를 맞고 온 도희를 볼 때라기보다 나중에 자기를, 그러니까 영남을 위해서 도희가 척척 이렇게 거짓말을 진술하는 것을
그 한쪽이 막힌, 한쪽이 보이지 않게 돼 있는 그 유리 뒤에서 들을 때 제일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만약에 둘이 함께 한다면은 영남이 고쳐줘야 할, 낫게 해줘야 할 이 아이의 어떤 병세 같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이 캐릭터들을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그리질 않아요. 많은 주류 상업 영화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 뭐 100명의 관객이 있다면 그 100명 전부가 어떤 주저함도 없이 이들의 편을 들고 이 결백한 영혼들을 위해서 분노하게 하는, 그래야지 이제 스스럼 없이 한쪽을 편들 수 있으니까요. 감정도 고조가 되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말 차별받거나 학대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을 법한 특징을 포함을 시켜서 관객들이 좀 망설이게 만들죠. 과연 이 사람이 최적의 보호자일까? 이 아이가 그동안 혹시 학대받았던 것도 다 거짓말이 아닐까? 자해의 결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 아이도 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더러움을 묻히고 피를 묻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접고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아버지가 얘한테 가한 폭행이 성추행이 아니었다면 그럼 이 아버지한테 도의를 계속 맡겨두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성추행이라면은 뭐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지만, 그럼 그게 성추행만 아니면은 그동안의 학대는 괜찮은 건가?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그래도 보호자가 되는 게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나은 건가? 라는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피해자는 완벽한 어떤 구제책이 올 때까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당하기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의라든가 영남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령 이제 사회면에 난다거나 뉴스에 나오면 오해받기 쉬운 자리에 두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현실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일을 겪을 거란 말이죠. 도움을 얻기 전에 사회로부터.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남을 돕기엔 너무나 자기도 쪼들리는 코가 석자인 입장에서 영남은,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냐면 도의를 섣불리 책임지지 않는 게 맞는 결론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배두나 배우의 많은 대사 소화가 너무 좋지만 이 영화에서 제가 무척 좋아하는 대사 연기는 약간 뭐랄까 뭔가를 이렇게 삼키는 듯한 목소리로 다신 널 못 볼 거야, 나는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대사거든요. 나는 가야 돼.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빠지지 말고 밤늦게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알았지? 근데 그런 대사를 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진짜 합법적인 입양을 하더라도 계속 따라다닐 추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영남을 따를지 아니면 저주를 하게 될지 이런 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영남이라는 인물이 이 결말 부분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인물의 객관적 상황은 사랑한다는 게, 누굴 돕는다는 게 사치인 상태인데 그런 타인을 염려하는 일이 호사인 그런 조건을 갖고서도 그 손 내밀기를 감행하는, 모험을 무릅쓰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배두나 배우의 경우에 이런 캐릭터를 몇 번 연기를 했었죠. 고양이를 부탁해 태희라든가, 아니면 공기 인형에서 인형 역할.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등장하는 어떤 인물 못지않게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보살피고자 하고 인간을 걱정하고 인형인데도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도이아에 와서
실제로 이제 고양이나 공기 인형 때는 어떤 소녀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도이아에 와서는 실제로 이 배우의 나이가 기성세대의 나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회의 어른의 일원으로서 보호해야 할 다음 세대를 마주하게 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호기심 많은 소녀로서 이질적인 나와는 다른 존재들한테 열린 마음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이 20대까지 배두나 배우의 이미지였다면 이제 도이아에 이르러서는 이제 호기심이 전부가 아닌, 그러니까 보살피려고 하는 안쓰러워하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습을 이 영남 캐릭터가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 배두나 배우는 이제 최근의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킹덤에서 은여로 나왔었고요. 섭이라는 새 시즌이 촬영을 마쳤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 보여줬죠. 최고의 이혼이라는 차태현 씨랑 공연을 한 작품이 있었는데, 이 최근작들에서는 좀 여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분희, 탁구 선수 이분희 실제 선수죠. 북한 선수로 나왔던 코리아라든가 말씀드린 그 인간이 아닌 존재로 나왔던 공기 인형이나 복수는 나의 것에서 급진적인 정치 철학을 갖고 혁명을 꾀했던 무정부주의자였죠. 복수는 나의 것이나 고양이를 부탁해, 이런 대표작들에서 보면은 그 이성의 범주,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걸 뛰어넘는 매력,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여성한테도 상당한 매력을 발휘하고 동물한테도 매력을 발휘하고 아무튼 외계인한테도 매력을 발휘할 것 같은 그런 특징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것 중에서도 그냥 배두나 씨가 본연에 갖고 있는 그 해맑고 그리고 때묻지 않은 감수성, 거기 위에다가 상처를 더 넣었죠. 영남은 과거에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고자 하는 본능을 자기가 꾹꾹 억누르고 되도록이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체념이나 그런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은 그런 어떤 쓸쓸함 같은 것들이 과거의 캐릭터하고는 달리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세월의 어떤 덮개 같은 게. 그래서 이 도희를 어깨를 붙잡고 들여다볼 때마다 이 도희와의 영남은 동시에 그 소녀의 눈 속에서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또 누군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지탱하는 것도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도희의 눈을 보면서 자기한테 되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도희 같은 아이를 앞에 뒀다면, 만약에 성인 관객이시라면 생각을 해보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이제 배두나 배우의 필모그래피에서 차지하는 위치 같은 것이 이 배우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배두나 배우를 좋아하면서도 이제 도이아는 건너뛰셨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릴만 하겠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어요. 소장님만 있으면 돼요. 자, 오늘의 캐릭터 영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지금까지보다는 좀 울적한 회가 되지 않았나. 다음에는 조금 더 경쾌한 인물을 데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눅눅한 여름 보송보송하게 보내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